네, 한반도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거세게 일어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시간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 더우셨죠? 예, 많이 덥네요, 요새. 네. 자, 북한이요. 저희가 그 사드 배치 결정하고 나서 하루 만에 뭐 어떤 도발을 할까 걱정했었는데 SLBM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이게 4월 23일 이후에 이제 77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크게 떠들지 않는 걸 보니까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게 어떤 의도라고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국방부에서 사전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전 징후를 탐지하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그렇죠. 급하게 썼다는 얘기죠. 네, 예. 급하게 쐈다는 건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급하게 쐈을까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이제 한미가 공동으로 한반도에 사드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드로서 공격할 수 없는 사드로서 방어할 수 없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수단의 탄도미사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겁먹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발사했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루 전날이죠. 7일 날 미국에서 대북 그 제재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을 콕 찍어가지고 아주 좋은 골치를 입혔는데요. 낙인을 찍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온 첫 번째 그 대응이 이런 거였죠. 전면전도 불사한다. 이 정도로 사실상 전시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 번째 원인이 바로 미국에서 얘기한 대북 제재안, 그것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을 인권의 침해자로 낙인 찍었다라는 데 대한 반발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SLBM을 발사하고 나면 안전보장이사에서 통상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을 발표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찬성을 해줘야 언론 성명이든 의장 성명이든 발표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이 발표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는데요. 제가 네. 볼 때는 적어도 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반발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좀 시험 발사에서 성공적인 성과가 나와야 그 반발이 실효적인 뭔가 약효가 먹힐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그런데 네. 이게 지난 4월에 시험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도 오히려 기술적으로 더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네.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 SLBM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성공으로 평가하려면 몇 가지 네. 기술 단계가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사출 단계고, 두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점화 단계고, 세 번째가 이제 비행 단계고, 네 번째가 이제 목표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단계.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출이라고 하는 것은 수표, 그러니까 그 물에서 한 10m 정도 밑에 떨어져서 거기 있는 잠수함에서 이제 이 미사일을 물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을 사출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출 시험은 해서 성공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바깥으로 나오면은 바깥에서 이제 이 미사일의 점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콜드 런칭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이번엔 점화까지만 성공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난번 4월 23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한 예. 30km까지 날아갔으니까 비행도 어느 정도 비행 단계도 예.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이게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까지는 그렇죠. 성공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이 얼마만큼 목표에 완전하게 그리고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발사한 것은 뭐 발사하자마자 바로 이게 폭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패로 규정하는 것보다는요.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른 목적은 공중에 어떤 걸까요? 공중에서 폭발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도 그런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2, 3년 내 정도 되면 이것도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교수님 말씀은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성공을 이뤄낼 것이다. 이런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이런 실패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SLBM 시험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얘기를 보면 되겠네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요. 예,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 발사를 한다는 의미죠. 네. 그렇군요. 지난 금요일에도요, 그 한미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결정 내려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한민 국방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SLB 아까도 얘기하신 게 우리는 고고도 미사일로 맞출 수 없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한민 국방장관은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저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핵무기는 통상 삼축 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내가 먼저 공격을 당하더라도 살아남아 있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을 때 내가 완전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삼축의 첫 번째 축이 바로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고요. 두 번째 축이 공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폭격기든 또는 전투기든 거기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되겠죠. 예. 세 번째가 바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인데요. SLBM이 그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든 공중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든 이것은 탐지 레이더로 금방 탐지가 가능하지만 SLBM 같은 경우에는 탐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아주 표준적인 상황에서 이게 SLBM이 발사가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SLBM 혼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드 무기 체계가 하나 가지고 지상에서 날아오는 것도 쏘고 공중에서 날아오는 것도 쏘고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도 다 쏘서 맞출 수 있다면 이건 뭐 만능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표준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북쪽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이걸 레이더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북쪽 지역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경우는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아주 은밀하게 남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남해안에서 발사하면 우리의 탐지 레이더는 북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못 보잖아요. 그런 그렇기 경우에는 때문에 무용지물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SLBM을 싣고 있는 신포급 이 잠수함에 대해서는 이들이 출항에서부터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걸 끝까지 추적해낼 수 있는 또 다른 수단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사드 배치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방어 전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이 있죠. 스카드 미사일도 있고 노동 미사일도 있고 얼마 전에 발사해서 성공한 그 무수단 미사일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발사했을 때 한국군 스스로가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은 지금 현재 단 한 발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단 한 발도 없습니다. 주한 미군만 패트리어트 3 포대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37개의 포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패트리어트 3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성능 개량 작업에 들어가고요. 패트리어트 3는 2018년부터 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패트리어트 3가 있어도 패트리어트 3 가지고는 통상 고도 20km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번 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쏘았습니다. 날라옵니다. 구경해요, 계속. 왜냐하면 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구경하다가 지상에서 15km 플러스 마이너스, 20km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 오면 딱 한 번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1초 내지 2초입니다.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사드가 배치가 되면 고도 40에서 150km거든요. 그러면 날라오면은 고도 40에서 150km니까 중간 정도에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6, 7초 정도의 여유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패트리어트 30의 한 번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을 다청 방어를 통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미사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신행 방사포라고 하는 300mm 방사포 있잖아요. 예. 이게 200km 날아가거든요. 이것도 유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게 방사포이긴 하지만 미사일 같은 성능을 지닌 어허,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북한의 정말 그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스스로가 어떻게 한국 방어를 다층적으로 한 층만 아니라 예. 다층적으로 방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고민이 훨씬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중고도 미사일을 설치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MSAM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LSAM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개발 목표가 우리가 2023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패트리어트 30를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LSAM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대 사거리는 70km밖에 고도는 안 되기 때문에 사드의 성능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진다라고 봐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MSAM과 LSAM을 통해서 우리가 방어를 하기 전까지 예. 여전히 우리한테는 사드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무기 체계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드 도입이 이제 결정을 됐으니까 다음 단계가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이것도 네. 문제입니다. 지금 네. 벌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님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체적인 여론조사 한 것을 쭉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 한 7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분들이 예. 사드 배치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예. 있어서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 우려되는 저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선생님? 네, 예. 저는 이게 우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사드 배치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민간 전문가죠. 민간 전문가가 언론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한 5km 정도까지는 위험 지역이고 이게 미국 교범에 나온 걸 보면 육군 교범에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어허. 이게 이제 모든 언론이 이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확대 재생산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의뢰이 그냥 그리려니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실은 교범에 나와 있는 건 이런 거고 그래서 이 안전치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을 이렇게 향해서 하면 이걸 땅바닥에 붙여 놓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각도를 5도 정도 경사를 두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레이더가 작동한 한 100m 정도까지는 위험한 거리이긴 하지만 그 이상 지나가면 거리에 따라서 5도 각도로 쭉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 밑에 있는 지역은 다 안전하거든요. 단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 또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민간 비행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그 항공 어떤 거리 내에 들어오면 그때만 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오늘 국방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5도 각도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해안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마 고산지대에 설치할 것 같은데요. 고산지대에 설치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왜 이게 이렇고 이럴 수밖에 없고 왜 안전한지 그리고 난 뒤에 비판할 건 비판하는 그런 성숙된 우리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안전성 같은 거를 더욱더 얘기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해 보인다고 네, 굉장히 보이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국방부에서도 끊임없이 왜 이것이 안전한지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 사드 배치 결정 나고 나서 중국 특히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국이 반발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나자마자 이제 그 한미 주중 대사들을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 표시를 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전진 배치기 레이더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말 단계 레이더다. 정말 북한의 미사일, 핵미사일을 대응해서 요격용으로 우리가 배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이거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요, 비단 한국에 이게 설치돼서만 반발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예를 들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그다음에 저쪽에 터키, 그다음에 폴란드 이런 지역에 사드와 관련된 레이더나 또는 거기 수단들을 다 배치를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나도 완전히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는 쏘면은 미국은 MD를 통해서 다 방어하고 자기는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다라니까 그게 동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더 가까이 있잖아요. 네네. 이 사실상 이 동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전방 모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더가 2,000km입니다. 예, 예. 그게 이미 2대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네. 배치가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말 모드를 쓴단 말이죠. 이것은 사거리가 600에서 한 800km밖에 안 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걸 허용해 주면 전반적으로 이제 MD를 훨씬 더 쉽게 구축하려고 더 미국이 나중에 그렇죠. 추후에라도. 미국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아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중국이 더 걱정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양안 관계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지금 옛날에 소위 말하는 대만의 총통은 친중국적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차잉잉원이라고 하는 네네. 대만 총통은 독립지향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패트리어트 3가 배치가 안 돼 있지만 대만에는 패트리어트 3가 배치가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그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을 대만 내에서는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본토 가서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사이가 안 좋으면은 바로 중국이 걱정하는 것이요. 한국의 배치도 걱정하지만 대만에 사드 또 들어오면 사드가 어떻게 할 들어올 수 있지 건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기네들은 북한의 이 미사일과 핵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북한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 못하고 금지시키지도 못하고 그랬으면서도 우리 한국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왜 중국이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반발을 하다 보니까 네. 대북 제재에 어떤 공조가 필요한데 이게 균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내일이 북중 우호 조약 체결 55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렇다 보니까 중국이 오히려 북한에 우호적인 손길을 내미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충분히 우려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도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길한 관계라고 그러죠. 서로 예. 반대되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얻으려고 하면 사드 배치 문제는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는 사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안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뒷문을 열어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또 북중 관계를 옛날 과거의 전통적인 관계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대국인지 중국이 얼마나 소국인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중국이 하는 행동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갑질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군사 외교 활동을 빚던 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과거에도 이제 뭐 희토류 수출 금지한다든가 경제 제재로 맞선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대중 무역 의존도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끈끈한 관계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더라고요. 중국이 하려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경제 예. 분야도 그렇고요. 외교 분야도 그렇고 정치 분야도 그렇고 다 건들 수 군사 있다. 분야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얼마만큼 어느 분야에 걸쳐서 이제 그걸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미 AIIB 부총재를 한국 사람이 하도록 돼 있는 거 이미 국장급으로 낮춰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드 배치 발표와 동시에 지금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미 갑질은 시작됐다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다라고 봐요.
우리가 중국이 옛날에 북한산,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뭐 관세 부과했을 때 우리 핸드폰 이게 수입 금지시킨 것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소위 말해서 쌩까꾸, 떼우이죠. 그 문제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일본에 히토리 수출하는 거 금지시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류샤오보 뭐 노벨상 주는데 그거 가지고 뭐 시비 걸어 가지고 예를 들면 연어 수입 중국에서 안 하겠다라고 금지시킨 적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경제력이 있는 국가는 휘두를 수 있는 칼들이 많이 있죠. 네. 중국은 이제 그런 칼들을 이제 휘두르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국민들이요. 이제 그리고 난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히토리 수출 그렇게 금지시켰고 또 한국하고도 이제 마늘 분쟁이 있었고 또 스웨덴하고도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연어 있었는데 그 몇 년 지나서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많은 관광객이 가고 훨씬 더 경제교류 잘 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쌩까꾸는 심각한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걸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거 겁이 나서 엎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거 우리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서서 나가야 된다. 그 생각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엎드리거나 겁먹거나 주눅들거나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중국이 정말 대국인지 소국인지 두 눈 뜨고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김열수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